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방금 소개받은 연세대학교 AI 혁신연구원 AI 기술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우주입니다. 저는 동시에 그 산업공학과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기업이 LLM이라는 것을 어떻게 실질적 가치로 연결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좀 30분 정도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떤 말로 시작해야 될지 저도 좀 고민을 많이 했고, 또 과연 LLM이 기업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고 기업이 LLM을 과연 사용해야 될지,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하고 다음과 같은 주제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나누는 과정에 앞서서 제가 어떤 얘기를 할지 조금 여러분들하고 미리 브리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LLM을 과연 우리가 써야 되느냐, 뭐 이런 이제 고민을 하실 거고, 기업이라면 또 LLM을 쓴다면 어떻게 써야 되느냐, 또 어디까지 써야 되느냐를 이제 고민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IT 쪽에 그 교수 생활한 지가 꽤 오래되는데, 과거에 어떤 사례가 갑자기 떠올랐냐면, 이 은행에 보면 ATM 머신이 있습니다. 그 ATM 머신은 은행 입장에서 보면 지점이 있는데 중복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ATM 머신을 누군가가 먼저 서비스함으로써 다른 은행들은 모두 ATM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지금의 AI도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AI가 어떤 기업이 선도적으로 활용하고 어떤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순간 다른 모든 기업들도 역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생각이 들었던 건 제가 뭐 여러 강연도 하고 뭐 방송에도 나가보고 그랬습니다만, 제 처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방송을 보고, 당신은 어디 가서 방송 이런 건 하지 말라.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무 어렵대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라고 했는데, 오늘도 최대한 여러분한테 쉽게 설명드리려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볍게 LLM의 현재가 어떻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한계가 무엇이고, 두 번째는 이제 기업이 이 LLM을 도입하려고 할 때 어떤 일들을 해야 되고, 그 일들에 있어서의 또 한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우리가 AI를 받아들이려면 어떤 한계점들, 어떤 함정들을 잘 조심히 피해가면서 개발을 해야 될지,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하고 주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LLM은 2017년도에 트랜스포머가 등장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트랜스포머는 인코더랑 디코더라는 구조를 갖고 있고, 보시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왼쪽 편은 인코더고 오른쪽 편은 디코더입니다. 처음에 트랜스포머는 번역을 위해서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제 트랜스포머를 기반으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수많은 모델들이 개발되어 왔습니다. 이 그림을 만드신 분은 이볼루셔널 트리라고, 이제 진화의 어떤 트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분홍 색깔은 이제 인코더만을 사용하는 버트 계열의 제품들이고, 중간에 이제 녹색은 인코더 디코더를 다 사용하는 바트나 T5 계열 같은 모델들입니다. 맨 오른편은 뭐 가장 가지도 많고 자식들도 많은 이제 그런 모델인데, 디코더 오니 모델로 GPT가 가장 대표적인 예제가 되겠죠. 이건 바로 한 일주일 전에 제가 그 LLM 모델들의 성능을 비교하는 그런 벤치마크 리더보드에서 제가 뽑아온 자료입니다. 너무 많은 모델, 제가 모르는 모델들도 많고 너무 많은 모델들이 또 계속 매일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제는 어떤 모델을 쓸 거냐, 어떤 모델을 얼마의 비용으로 사용할 거냐, 이런 아주 복잡한 머릿속에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제 이런 IT 분야에서 이런 부분을 인포메이션 오버플로우라고 하죠. 너무 정보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써야 될지, 무엇을 고민해야 될지가 이제 헷갈리게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동시에 LLM이 이렇게 이제 왕성하게 발전하고 있는 동안 한편에서는 많은 학자들이 LLM이 갖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 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밝혀진 바 가장 많이 알려진 연구들, 그 한계들을 좀 정리해 보면, 일단 LLM은 무한히 자원을 확장할 수는 없습니다. 어딘가 언젠가는 부딪히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많이 접하고 있는 헐루시네이션하고 부정확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지속적으로 난리지 업데이트가 어렵다는 점, 다 잘 아시는 대로 이미 학습이 끝나게 되면 롱텀 메모리가 없다는 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복잡한 추론 구조를 아직까지 달성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정말 LLM이 언어를 잘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정말 우리의 언어를 이해하고 있는 걸까? 이런 이슈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보안이나 개인정보에 대한 이슈들, 그 다음에 편향과 편견에 관련된 이슈들, 그 다음에 데이터의 우리가 학습시키려면 계속 학습 데이터를 늘려가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한계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윤리적 이슈 이런 것들이 이제 보편적으로 지목되고 있는 대표적인 한계점들입니다. 자, 그럼 기업에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기업은 이 LLM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소프트웨어나 SI 프로젝트와 같은 어떤 절차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여기 보시는 대로 먼저 어떤 곳에 LLM을 쓸 건지 스코핑을 하셔야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모델을 쓸지 셀렉션을 하셔야 되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선택한 모델을 어떻게 더 어댑테이션하고 얼라인해서 우리 회사에 잘 쓸 수 있도록 만들지, 마지막으로는 기존의 우리 기업의 레거시나 기존의 기업의 여러 가지 시스템들과 어떻게 잘 융합시킬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먼저 프로젝트 스코핑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떤 학자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LLM을 적용할 때 이 네 가지 분면을 우리가 봐야 된다. 자, LLM은 로우 리콜, 로우 프리시전의 영역도 제공하고 있고, 로우 리콜, 하이 프리시전도 있고, 그다음에 하이 리콜, 로우 프리시전도 있고, 그다음에 하이 리콜, 하이 프리시전도 요구하는 영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 로우 리콜, 로우 프리시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잘 못 맞추는 거죠. 잘 못 갖고 오는데 대부분 어디에 쓰이냐면 네가 그림을 창작해봐, 음악을 만들어봐. 이거는 로우 리콜, 로우 프리시전이 정확한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영역인 하이 리콜, 로우 프리시전. 이 경우는 번역과 같은 경우입니다.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어줄, 죄송합니다. 3번이군요.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리콜이 낮아도 되는데 정확하게만 나오면 됩니다. 요즘에 하고 있는 LLM이 만들어주는 코딩,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3번 영역에 해당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2번 영역이 이제 하이 리콜, 로 프리시전의 경우에는 리콜은 높고 프리시전 낮아도 되는, 예를 들면 우리 회사가 LLM을 도입할 때 우리 창고에 쌓여져 있는 수많은 데이터를 쉽게 자연어로 검색하고 싶어, 이런 검색적 니드가 강할 때는 어떻게 보면 2번 영역이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 비즈니스 프로세스로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1, 2, 3번보다는 4번 영역의 능력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4번 영역은 정확해야 되고 동시에 리콜도 높아야만 어떤 업무의 효율성이나 정확성이 높아지게 되는 그런 분야가 되겠죠.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이 포커싱을 할 때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것이냐는 하나의 관점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모델 셀렉션의 입장인데, 앞에 이미 설명드렸기 때문에 디코더 중에 선택할 것이냐, 인코더 중에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인디코더 중에 선택할 것이냐, 그걸 정했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 보시면 라마만 하더라도 이렇게 수많은 종의 변형 모델들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모델이 우리한테 적합할 것인지에 대한 모델 셀렉션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얼라이먼트나 어댑테이션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추가 파인 튜닝이 되겠죠. 우리가 SFT 즉 슈퍼바이즈드 파인 튜닝을 할지, 아니면 RLHF 같은 사람의 인스트럭션을 기반으로 할지, 다른 로라 같은 또는 효율성을 추구할지 등등의 여러 결정을 또 하셔야 되고, 그 외에도 수많은 의사결정의 요소들이 남아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모델을 쓸지 이미 말씀드렸고, 어떤 파인 튜닝 기법을 쓸지, 그 다음에 에피션시는 퀀타이제이션을 할지, 아니면 로라를 할지, 풀 파인 튜닝을 할지, 이밸류에이션은 어떤 벤치마크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 회사에 적합한지를 확인할지, 아니면 스스로 확인할 데이터를 만들지, 그 다음에 프롬프팅은 이게 멀티턴인지 싱글 턴인지 아니면 또 다른 방식의 프롬프트 기법을 쓸지 등등의 수많은 의사결정을 하셔야 되고, 이건 어떻게 보면 방법론적 결정이라고 본다면, 다음으로 넘어가면 아키텍처 관점에서의 결정도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임베딩 모델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지, 벡터 DB는 어떻게 쓸지, 무엇을 중심으로 정보를 추출할지, 그다음 파운데이션 모델은 내재화 모델, 즉 기업 내부에서 만들지 외부의 걸 쓸지, 외부의 걸 쓴다면 돈을 주는 모델 쓸 건지 아니면 공개되어 있는 오픈 API 모델을 쓸 건지 등등 고민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밸리데이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그럼 어떤 정책으로 이 LLM을 운영할지, 가드레일을 어떻게 할지 등등의 결정을 하셔야 되고, 또 최종적으로는 퍼포먼스를 어떻게 우리가 비교할 거냐, 다른 제품과 다른 환경과 다른 세팅과 우리가 어떻게 비교해서 최적의 아키텍처를 찾을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조사하고 정리해 볼 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특히 비즈니스 프로세스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factual correctness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에 입각한 것이냐,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회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정, 우리가 따라야 될 여러 가지 국가적인 법적인 어떤 규정들, 또는 기업에 정해놓은 프로세스에 대한 절차들, 이런 것들에 대한 로지컬 컨시스턴시를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기업의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가장 녹아 들어가는데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LLM은 incorrect하고 inconsistent한 속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일단 레가시 시스템하고 물려야 되고, 레가시 시스템에 특히 트랜잭션 프로세싱 시스템들하고 서로 노이즈가 없는, 오류가 없는 그런 대화를 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적용하려면 데이터 분석이나 처리 이쪽에 적용할 수도 있을 텐데, 그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 분석들은 크게 보면 서술 분석입니다. 예를 들면 이 자료를 파이 차트로 만들어줘, 보기 쉽게. 뭐 일종의 서술 분석인데, 파이 차트를 조금이라도 잘못 만들면 그건 오류가 되는 거겠죠. 예측이나 진단을 해줘, 의사결정입니다. 이것도 조금이라도 숫자가 틀리게 되면 문제가 기업으로서는 심각한 부분이고, 또 최종적으로 처방과 진단, 최적화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결정해줘, 또는 어떤 특정한 방법을 알려줘. 이게 이제 LLM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시키는 건데, 이러한 의사결정에서 가만히 저희가 살펴보면 대부분의 의사결정의 그 성격은 여기 보시는 대로 카테고리칼, 여러 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문제. 두 번째로는 그 여러 개 중에 일부를 선택하는 문제. 그다음에 또 다른 의사결정 이슈로는 디스크리트한 거. 예를 들면 저기 예시로 보여드린 대로 퍼처스 퀀티티를 결정하는, 구매량을 결정하는 문제. 그다음에 믹싱 레이쇼, 이 혼합률을 어떻게 할지의 문제. 이런 것들은 수치 자체가 조금 벗어나는 부분이 우리가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아주 정확한 결과를 보여줘야 되겠죠. 나아가서 오더링 디시전, 이거 다음에 이거 하고 이거 다음에 이거 하는 플래닝에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오디널 디시전, A안이 B안보다 더 좋다, 그러니까 A안이 가능하다면 A안을 해라, 뭐 이런 식의 오디널한 디시전, 이런 것들을 이제 LLM한테 과연 맡길 수가 있는가, 이 이슈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왜 LLM이 이 incorrect하고 inconsistent한지를 일단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장 큰 원인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hallucination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논리적인 엄밀성을 지킬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 이슈는 사실은 LLM을 개발하는 전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첫 번째로 학습 완벽하게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인텐트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건 우리가 질의한 쿼리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느냐는 문제인데, 이것도 이론적으로 완벽한 건 불가능합니다. 인포메이션 리트리버, 그걸 정확히 이해했더라도 정확한 정보를 꺼내올 수 있느냐, 역시 불명확합니다. 그 다음에 아웃풋 제너레이션, 다 잘해줘도 아웃풋을 잘못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헐루시네이션의 일종이죠. 마지막으로 그 만든 걸 다시 한번 팩트 체크해보자 라는 루틴을 우리가 심어도 이거 역시 100% 개런티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헐루시네이션은 다양한 이슈로부터 발생하는데 일일이 여기서 나열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 뒤에서 제가 중요한 부분만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헐루시네이션 등 LLM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롱 컨텍스트 윈도우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다 잘 아시겠지만 컨텍스트 윈도우 자체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봐야 될 걸 다 못 보는 경우가 발생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거를 길게 그렇다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토큰을 동시에 몇 개 처리하냐를 10만 토큰, 20만 토큰 자꾸 늘려갈 수는 있지만 그 토큰이 늘어남에 따라서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포지셔널 인코딩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는 이론적으로도 증명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텐션에서도 동시에 비슷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두 번째는 리즈닝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규칙, 룰이나 로직을 어떻게 이 LLM한테 이식할 수 있느냐, 아직 방법이 불명확합니다. 이식을 했다 손 치더라도 그 로직을 처리하는 패턴, 처리하는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의 방법에 대해서 LLM은 명확히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그 둘 다 잘한다 하더라도 LLM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가 inconsistency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동일한 인풋을 가지고도 다른 아웃풋을 낸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이슈들이 묶여 있습니다. hallucination에 있어서도 프롬프트에서 생기는 contradiction,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랭귀지가 갖고 있는 고유한 어떤 complexity, 마지막으로 결과에서의 complexity, 이런 것들이 이제 hallucination을 더 유발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고, retrieval quality도 문제가 됩니다. 내가 외운 거나 또는 레그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질의한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원하는 걸 갖고 오느냐에 있어서도 퀘스천이 존재하고, 그걸 갖고 온다 손 치더라도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그 쿼리에 대응하는 것을 갖고 올 수 있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질의할 때는 굉장히 애매한 질의가 많거든요. 근데 마지막으로는 어텐션에서 있어서도 역시 디스트랙션이 이 부분에서 발생한다는 겁니다. 뭐 크게 이해가 잘 안 되시더라도 넘어가셔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hallucination에 대한 원인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잘 안 보여서 뒤로 돌아서 설명을 드리자면, fundamental limit는 이것도 한 연구에서 나온 결과인데, 우리가 만들고 싶으면 LLM이 어떻게든 hallucination을 발생하도록 쿼리를 만들 수가 있다. 이게 논리적으로 입증돼 있고, 두 번째는 뒤에 예제를 잠깐 보여드릴 텐데, LLM이 계산할 수 없는 문제를 내므로써 LLM으로 인해서 hallucination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고, 통계적으로도 hallucination은 피할 수 없는 어떤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에 있어서도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자체는 컴플리트 하기가 어렵죠. 두 번째로는 노이즈나 에러가 끼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다른 이슈는 롱테일 이슈입니다. 롱테일 이슈라는 거는 아주 파퓰러하지 않은 쪽으로 갈수록 정확도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템포럴 디케이는 뭐 아시는 대로 우리가 매일 정보가 업데이트 되는데 그게 LLM이 그거에 대응할 수 있느냐. 레그 얘기는 아닙니다. 레그를 이제 보완하면 이 부분을 우리가 반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 원래 갖고 있는 컨플릭팅한 팩트들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exposure bias라고 하는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재미있는 부분은 LLM이 학습할 때는 정답으로만 학습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LLM이 실행시킬 때는 순서대로 실행이 됩니다. 따라서 순서대로 실행될 때는 앞에서 한 거에 노이즈를 안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도 LLM이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노이즈가 증폭되는 현상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얼라인먼트 이슈인데, 뭐 하나로만 짧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LLM을 학습시킬 때 맞은 거는 칭찬하고 틀린 거는 어떤 페널티를 줘서 학습을 시킵니다. 근데 맞았다 틀렸다를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못 맞추면 우리가 페널티를 주게 되고, 맞추면 페널티가 아니라 상을 주게 됩니다. 근데 못 맞춘 게 이제 어떤 측면이에요? 여러분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들면 제가 이 앞에서 동전을 탁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까요? 뒷면이 나올까요? 맞추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는 고유하게 갖고 있는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세종대왕이 생일이 언제이죠? 이거는 제가 몰라서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실이 없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가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알고 몰라서 얘기를 못하는 것과 원래 그 문제가 갖고 있는 고유한 언서튼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이 있는데, LLM은 무조건 guess를 한다는 거죠. 나 몰라라고 대답하지는 않고 무조건 guess를 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학습 목표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오는 어떤 미스얼라이먼트가 또 문제가 되기도 하고, 마지막은 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트레이드오프인데,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처음에 설명할 때 1사분면에 있던 게 로우 리콜, 로우 프리시전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창의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어떤 글을 주고 어떤 사진을 만들어 그럼 잘 만들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에러하고 노이즈입니다. 저희 입장에서 보면. 왜냐하면 없었던 그림이기 때문에 리트리버를 한 게 아니죠. 근데 이런 창의성을 만들려면 어쩔 수 없이 할루시네이션을 허용해야만 하는 상황이 됩니다. 과연 우리가 어떤, 예를 들면 창작업을 하시는 분이 도움을 받겠다고 쓸 때는 사실 할루시네이션은 당연히 우리가 오히려 칭찬해야 될 일이고, 엄밀한 어떤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할 때는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예시로 좀 몇 개 보여드리는데, 이 프롬프트입니다. 제가 뭐라고 다른 분이 하신 건데, 5단어의 센텐스를 만들어라. 그 다음에 그 센텐스 앞에 5단어 앞에 뒤에 글이 있다. 또 그 앞에 10단어 뒤에 글이 있다. 이거를 무한히 붙여라 라고 하면 LLM의 결과를 보시면 저 위에 몇 개 예제를 드린 게 Silent River Shimmer Beneath Autumn 이라고 하는 글 5글자죠. 근데 앞에다 붙이라고 하는데 계속 뒤에다 붙입니다. 그럼 LLM이 왜 계속 뒤에다 붙이냐? 이거는 지금 뭐 GPT도 마찬가지고 뭐 그 클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앞에다는 무한히 붙여야 되기 때문에 얘가 붙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다 계속 LLM이 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일종의 헐루시네이션으로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위키피디아에 보면 페이지 뷰, 거기 방문한 사람이 10명이 안 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하면 정확도가 40% 이하로 떨어집니다. 근데 90% 이상인 사람한테 질문하면 거의 정확하게 맞춥니다. 이 왼쪽 차트가 그런 현상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방문한 곳에는 애큐리시가 95% 정도 나오는데, 거의 방문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질문하면 거의 못 맞춥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억의 한계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어떤 롱테일 문제도 발생한다는 것이고요. 또 오른쪽 편은 당연한 얘기겠지만 레그를 안 쓸 경우에 6개월이 지나면 바로 모든 지식이 진부화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표입니다. 그다음 또 다른 이슈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LLM이 학습할 때 이 센텐스들 또는 패시지들을 모아서 학습을 하게 되는데, 짧은 글과 긴 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짧은 글이 더, 그 토큰의 영향 때문에 짧은 글이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그림의 왼쪽 편에 보시면 left skewed problem이라서 대부분의 센텐스가 왼쪽 편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오른쪽 편, 저기 있는 대로 롱 포지션에 대한 언더스탠딩이 굉장히 현격히 떨어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포지셔널 인코딩에서의 문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토큰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나중에 포지셔널 인코딩의 값이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포지션을 구별 못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고요. 어텐션도 비슷한 현상이 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LM이 여러 가지 이제 학습에서 한계도 갖고 있고, 두 번째 한계는 리즈닝과 프로블럼 솔빙에서의 한계입니다. 한 연구에서 이 숫자가 소수인지 아닌지를 물어보는 실험을 했는데 2.4%만 맞추고 있었고, 또 뒤에 소개드릴 로직 벤치 같은 경우에는 이 소위 얘기하는 벽돌 쌓기 문제입니다. A 위에 B를 쌓고 뭐 C 위에 D를 쌓고, 이 경우에 한 79%, 약 80% 정도의 정확도를 갖추고 있는데 인간은 85% 정도입니다. 그리고 플랜 벤치는 아주 쉬운 로지스틱 문제랑, 그다음에 역시 블록 쌓기, 여기서도 블록 쌓기로 기억했는데 블록 쌓기 문제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보통의 평균적인 성공률이 34% 정도였고, 소위 얘기하는 업스케이션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일반적으로 블럭이라고 안 하고, 저희가 이 블럭이라고 안 하고 오히려 뭐 접시나 아니면 칼이라든지 다른 용어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 못 본 어떤 문제스럽게 만들면 정확도가 2%까지 떨어집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논리적으로는 동일한 문제인데 용어가 일반적으로 시험 문제에 잘 안 나오는 용어를 쓰게 되면 정확도가 확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LLM이 논리를 이해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부분이 이제 그 로직 벤치에서 나오는 그 결과물인데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대부분 70에서 80 내외고 평균 내면 한 70%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no yes인데 오히려 yes에 대한 대답을 잘 못하는 걸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플랜 벤치입니다. 플랜 벤치가 아까 말씀드렸던 블럭 쌓기 문제인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블럭 쌓기를 잘 하느냐, 그 다음에 로지스틱, 어느 배를 타고 어디로 가는 게 좋은지 이런 문제였는데 그런 문제들을 잘 푸는 측면에서 왼쪽이죠. 네. 왼쪽 편에 보시면 34% 정도의 성능, 그 다음에 옵티멀 솔루션인 경우가 한 33%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경우를 보면 굉장히 안 좋은 성능입니다. 문제 자체가 매우 복잡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성이 좋다고 하지만 실제로 학자들이 테스트를 해보면 아직까지 그 수준에는 와 있지 않다. 이거 역시 아주 최근에 발표된 애플의 연구소의 발표인데 이건 디스크 옮기는 문제, 뭐 전통적인 문제죠. 자, 이 경우도 최근에 많은 그 LLM 모델들이 thinking, 즉 무슨 냐면 리즈닝이 된다는 모델들을 발표하고 있고 더 고가의 서비스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맨 왼쪽 편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왼쪽 아래쪽을 보시면 그 thinking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과 쉬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thinking이 없는 모델하고 거의 성능이 유사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조금 미드텀, 그러니까 미디엄 컴플렉시티를 갖는 경우에는 띵킹 머신이 조금 좋은데 8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또 거의 다 못 푸는 이런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로지컬한 추론이나 프로블럼 솔빙에서는 아직까지 LLM한테 그대로 맡기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셀렉션 바이어스입니다. 예를 들면 고르기 문제입니다. 1, 2, 3, 4 중에 고르세요. 1, 2, 3, 4, 5, 6, 7, 8, 9 중에 물론 1, 2, 3, 4 고르세요까지는 굉장히 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20개를 놓고 고르세요, 30개를 놓고 고르세요로 늘어나면 셀렉션 바이어스가 굉장히 생깁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것도 실험한 경우인데 앞에 1, 2, 3에 거의 집중해서 고르게 되고 끝에 가서 조금 올라갑니다. 다시 말해서 정답이 어디 있든 관계없이 1, 2, 3에서 고르거나 끝에서 고를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는 거고 오른쪽 편은 저희 연구실에서도 직접 실험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또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레그도 마찬가지입니다. 레그도 여러분이 문서드에서 일부 그 청크들을 갖고 와서 얘한테 줄 때 얘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읽게 되는데 위의 일부랑 밑의 일부만 반영하고 중간은 거의 안 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보완하거나 극복할 수 있느냐? 제가 볼 때는 현재로서는 크게 보면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 레그를 기반으로 해야 되는 것은 정확한 방향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절차적인, 순서적인 엄밀성을 갖기 위해서는 크리틱을 반드시 써야 되고, 세 번째로 논리적인 인컨시스턴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코베라든지 팔이라든지 이런 기법들을 사용해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빠르게 좀 진행하면 레그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나이브 레그는 여러 가지 또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인포메이션 디스크레타이제이션이라고 하는 프래그먼트 이슈가 있고 랭킹 페일리어라고 하는 이슈들이 존재하는데 이거를 이제 위해서는 그래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그래프 레그를 쓰기를 좀 권하고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라이트 레그라는 게 있는데 라이트 레그는 왼쪽 편에 보시는 것 같은 그 문장에서 이러한 엔티티랑 관계를 익스트랙션하는 모듈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저러한 그래프를 만들어내고 이 그래프로부터 쿼리에 대해서 정확한 엔티티 릴레이션 또 관련된 문서를 가져오는 그러한 방식을 취했고 성능 측면에서 보시면 나이브 레그 대비 거의 2배 이상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더 재미있는 부분은 원래 문서를 주지 않고 그래프 정보만 줬을 때도 거의 유사하거나 좀 더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걸 직접 운영을 해봤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제 어떤 특허를 분류하는 문제였는데 이 특허를 저 패시지를 그대로 주지 않고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 트리플로 변형을 하고 그 그래프 트리플로부터 이러한 그래프를 구축한 이후에 해당하는
특허에 어떤 분야에 가 맞는지를 분류하라고 했을 때 응급의학으로 기존에는 뭐 유해 대기 오염물질 관리 기술이었는데 응급의학으로 정답을 맞춘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유사한 방법으로 라이트 레그라는 방법도 있으니까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테이블입니다. 문서상에 테이블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테이블을 그냥 리니어라이제이션 하면 상당히 이 LLM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에 의하면 테이블 부분만 따로 DB화를 시키고 이 DB로부터 테이블을 접근해서 가져오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그 LLM이 답을 하게 하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정확성을 더 높였습니다. 또 하나 크리틱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절차적으로 수행하면서 LLM은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히스토리로부터 자기가 알겠다고 판단이 되면 어떤 특정 모듈을 호출하지 않고 그 모듈을 자기가 직접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으려면 크리틱을 통해서 너가 지금 홀루시네이션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다시 해봐라고 하는 형태의 이러한 이제 크리틱을 제공함으로써 정확한 절차로 돌아가도록 옆에서 감시하는 감시자를 두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로지컬 인컨시스턴시를 극복하는 방법 중에 COV 방법과 PAL, 그다음에 이제 네시라고 하는 뉴로심볼릭 방법들이 있는데 뉴로심볼릭 방법만 조금만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해서 제가 조금 시간 오버돼서요. 뉴로심볼릭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미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심볼을 저희가 받아다가 뉴럴 네트워크가 처리하고 심볼을 저희가 받아들이는 건 이미 하고 계신 거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알파고 방식입니다. 알파고는 몬테칼로 트리서치라고 하는 전통적인 방법이 뉴럴 네트워크를 불러다가 호출하는 형태로 사용했던 게 이제 알파고 방식이고, 더 나아가서는 오히려 최근에는 LLM이 에이전트가 되고 그 LLM이 툴로서 심볼릭 모델들을 불러다가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제 정확도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이 기존의 심볼릭 날리지들을 뉴럴 네트워크에 인베딩 시키는 방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GNN이라든지 이러한 방법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뉴로 심볼릭이라고 하는 패턴은 이 뉴럴 네트워크의 결과에 대해서 강화학습을 통해서 룰 기반의 강화학습을 시키는 방식이 이제 그 뉴로 심볼릭 방법이고, 최종 때는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뉴럴 네트워크 안에 로직 유닛이 존재하고 그 로직 유닛을 통제함으로써 우리가 컴포지셔널한 리즈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예, 마치면서 제가 몇 가지만 강조드리고 싶은 팁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에이전트를 활용하되 그 에이전트가 가급적이면 이미 존재하고 있는 날리지나 데이터베이스나 레가시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당장은 이러한 헐루시네이션이나 리스크를 막는 데 유용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재현성 문제입니다. LLM은 두 번 물어보면 다른 대답을 합니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크리틱을 두셔야 되고 동시에 그 반복 실행을 통해서 보팅하는 형태를 취함으로써 조금 더 컨시스턴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템퍼러처를 0으로 한다고 꼭 그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플렉을 말씀드렸지만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오픈소스 LLM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당히 많은 모델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한두 개만 보지 마시고 여러 개를 동시에 검토하셔서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 숙제는 정말 미래 숙제로 남겨놓고 좀 길어져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발표 고맙습니다.